여기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한쪽 길은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 부하 권력 앞으로 놓인 탄탄대로. 이 길을 택하면 그야말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평생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타인이 고통에 허덕이는 일을 모른 척할 것, 혹은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에 앞장설 것. 다른 한쪽 길은 끝이 없는 가시밭길,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은 길. 발을 디딜 때마다 고통이 밀려오고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이어지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종일 고단하고 상처난 육신에 깃든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나로 인해 세상이 더 좋아진다는 보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한 양심의 평안, 눈부시게 빛나는 희망과 벅찬 보람, 그리고 막강한 부와 권력.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앞서 소개한 글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의 도입부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선택이라는 개념에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에서의 선택이 미래에 대한 불가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앞글에서 선택은 결과를 알고 한 양자택일의 선택이겠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고통과 양심을 저버리는 대가로 얻는 거래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기에 역사를 통해 배우는 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생각정원에서 펴낸 일생일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겠죠. 하지만 그 답을 찾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 책은 EBS의 한국사 강사로 또 역사의 쓸모라는 책으로 큰 호응을 얻은 최태성 작가의 신작인데요. 삼국시대부터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중심 질문을 쥐고 죽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그리고 쉽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4가지 문을 주제로 나누어 인생에 대한 물음과 그 답을 역사 속에서 찾아 제시해주는 글 20편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나의 때는 언제인가? 실수와 잘못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 그들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준 인물들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매미의 울음소리는 여름을 알리는 대표 신호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시인 유구는 매미가 지극한 덕을 갖춘 벌레라고 평하며 매미에게서 5가지 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인데요. 매미는 여름철이 되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어김없이 자신의 할도리를 지키어 울어대니 신의를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미가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여름철에 목청껏 울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7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세상 구경은 험할 만큼 일찍 끝납니다. 성충이 된 매미는 일주일에서 길어야 한 달 정도 살면서 짝짓기를 한 뒤 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7일의 삶을 위해 무려 7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그야말로 인내의 화신이라고 할 법한데요. 여기 매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죽인 채 칼을 간 사람, 바로 고려의 제4대 왕 광종입니다. 광종이 왕위에 오른 949년은 호족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시기였습니다.
본디 고려는 호족연합 정권으로 출발했기 때문이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유력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혼인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 아들만 25명이나 되었죠. 이처럼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많다 보니 태조사 후 호족 출신 외척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고 따라서 왕권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태조를 이어 해종이 즉위하자 호족들이 보낸 자객이 왕의 처소에 몰래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왕을 죽이려 한 영모인데 해종은 잘못 건드렸다가 호족이 반란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호족들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왕임에도 호족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저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해종은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결국 신경증이 심해져 재위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 뒤를 이은 동생 정종 역시 해종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며 호족 세력을 제압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재위 4년 만에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호족들의 기세에 짓눌려 씨름하다 요절한 형들의 뒤를 이은 왕이 광종입니다. 그는 해종과 정종이 왕권이 약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죽어가야만 했던 비참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왕권이 바닥에 떨어진 시기,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데다 목숨까지 위태로운 자리에 오른 광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호족의 편에 섰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렇게 살 순 없지 하면서 호족과 맞섰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종은 둘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호칭만 가진 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 호족들도 딱히 그를 경계하거나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위협도 되지 않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세월이 흘러 어느덧 7년이 지난 956년, 허울뿐인 왕으로만 살던 광종은 갑자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사만통일 때 억울하게 호족의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하고 살펴 옳고 그름을 가리도록 하시오. 바로 노비안건법을 실시한 것입니다. 노비안건법 선포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호족들과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선언이자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전쟁포로로 잡혀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가 많았는데 노비안건법은 이처럼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안검, 즉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일반 양민으로 돌려놓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히 호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고 나약한 줄만 알았던 왕이 갑자기 급진적인 정책을 떡하니 내놓았으니까요. 호족들은 놀라움을 넘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호족이 지닌 막강함은 군사력에서 비롯됐고 그들이 거느린 사병 대부분이 노비였던 터라 노비들을 다시 양민으로 돌려놓으면 호족의 힘이 약해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죠. 미국 남부 지역에서 격렬하게 반발했던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처럼 광종의 노비안건법도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광종의 왕비인 대목 왕후까지 나서서 반대할 정도였죠. 하지만 광종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려의 노비 해방은 노비안건법이 처음이 아닙니다. 태조 왕건 역시 개국 직후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노비로 전락한 자들을 조사해 원래 신분으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광종은 선대왕의 선례를 들어 그때처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원래 신분으로 환원하는 것뿐이라며 호족들을 설득했고 반박할 논리를 찾기 어려웠던 호족들은 결국 수긍하게 됩니다. 노비안건법이 실시되면서 호족들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고려 정부는 세금을 낼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라 살림이 나아졌죠.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라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노비 해방으로 양인이 늘어 그만큼 조세 수입도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을 확보한 광종은 그로부터 2년 후인 958년 또다시 호족들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유교적 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자들을 시험을 통해 관리로 선발하겠다. 이는 과거제를 실시하겠다는 선언으로 호족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너희들은 개국 공신이라는 이유로 이제껏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너희 자녀들부터는 그럴 수 없다. 왕인 내가 실력을 평가해 관료를 뽑겠다라는 뜻이었죠. 노비안건법이 경제적 개혁이라면 과거는 정치적 개혁이었습니다.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고려는 카레 시대에서 부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죠. 또한 이전까지는 관료 등용에서 신분만 보았는데 이제 실력을 따지게 된 것입니다. 칼에서 붓으로, 신분에서 실력으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분기점에 있는 제도가 바로 과거제였죠. 호족들은 그제야 광종의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 인간이 그동안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몰래 우리를 내치려 칼을 갈아온 거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은 거죠. 호족들은 우리가 고려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데 지금 개국공신에게 뭐 하는 거냐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광종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광종의 최종 목표는 호족을 숙청해 왕권을 강화하는 거였는데 아무런 명분 없이 호족들을 내칠 수는 없었죠. 호족들을 쳐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명분, 그러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드는 역모 같은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종은 하나씩 치밀하게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비안건법을 시행해 호족들의 군사력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과거제 실시로 호족들이 반발하자 감히 왕에게 대들다니 이것은 역모다 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힘이 많이 빠진 호족들을 숙청해버린 것이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것을 던지면 상대는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럼 나는 그 반응에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계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종은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 7년간 그는 자신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나의 때는 언제인가? 허수아비 왕이라는 모욕과 멸시에도 그는 오직 자신의 질문에 집중했을 겁니다. 호족들이 기세등등하게 왕실과 나라를 자기들 뜻대로 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고려를 개혁할 때가 언제인지를 계속 고민하며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이죠. 실제로 그 시간 동안 광종은 여러 방면으로 힘을 쌓았습니다. 몰래 중소귀족을 포섭하고 민심을 얻으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정치 관련 서책을 섭렵하며 그 이론을 달달 외웠습니다. 당시 그는 당태종이 신하들과 나눈 정치문답을 적어둔 정관정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왕학의 교과서라 칭송받는 책을 읽으며 자신의 때를 도모한 것이죠. 무엇보다 광종은 호족과 연줄이 닿지 않아 진정한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입니다. 쌍기는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금세 문병, 곧 대제학이 되었습니다.
과거제는 그런 쌍기의 건의로 시행되었죠. 이후 광종은 다른 외국인들도 계속 등용했는데 덕분에 외국인 인재들이 기회의 땅 고려로 모여들었고 이들은 든든한 왕의 편이 되어 광종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광종은 왕권 강화와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죠. 만약 광종이 이처럼 왕권이 약한 시기에 왕이 되다니 나는 때를 잘못 만났다 라며 그저 한탄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왕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데 이것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며 왕위에 오르자마자 개혁을 감행했다면 어땠을까요? 광종은 자신의 때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했기에 개혁의 군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종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 많은 피를 봤습니다. 광종은 왕권을 빛낸 대단한 왕인 동시에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숙청을 펼친 군주이기도 했죠. 호족은 물론 심지어 자신의 형인 해종, 정종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활용할 때는 균형 잡힌 시각과 취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뜻을 이루고자 너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광종의 잔혹함은 경계하고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7년이란 시간을 인내하며 준비한 그 노력은 색이돼 노력 이후에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광종에게도 흔들림이 찾아온 시기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이러다 영영 허수아비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이토록 준비했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할까 두렵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뜻을 펼칠 때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지금은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할 시기라는 것을 알았기에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질문을 품은 사람, 삶의 화두가 분명한 사람은 그 질문과 화두를 뿌리 삼아 어떤 비바람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든 취업준비생이든 혹은 직장인이든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꿈을 펼칠 때가 정말 오긴 할지 이렇게 시간만 잡아먹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고 초조한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7년을 인내한 매미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와 맴매 울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듯 7년간 허수아비 왕으로 살며 개혁의 칼을 간 광종이 결국 왕권 강화와 개혁에 성공했듯 때는 반드시 옵니다. 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다면 말입니다. 실수와 잘못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혹시 가미카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려시대에 여몽연합군이 일본 정벌에 나섰을 때의 일입니다. 갑작스런 태풍으로 연합군이 침몰하면서 정벌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그 태풍을 신이 불어준 바람, 즉 신풍이라고 불렀는데 그 신풍의 일본어가 바로 가미카제입니다. 가미카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전쟁 때 다시 등장합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은 일왕의 방패가 되어 일본 제국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적에게 돌진하는 무모한 작전, 즉 자살 공격에 동원됩니다. 무고한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이고 잔인한 작전이었죠. 이 가미카제 특공대원 중에 미스야마 후미히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전을 수행하기 하루 전날 단골 식당을 찾아가 아마도 여기를 찾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며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래가 시작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일본인인 그가 한국말로 아리랑을 부르다니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미스야마 후미히로는 한국인 탁경연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대의 비극에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일본인처럼 살았지만 죽음이 닥치자 자신의 뿌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 탁경연이 탄 비행기는 1945년 5월 11일 오전에 출격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가 끊깁니다. 인간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이용한 가미카제 작전. 여기에 동원돼 목숨을 잃은 한국인은 탁경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공대를 지지한 한국의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서정주는 가미카제 특공대원 마쓰이 히데오, 한국명 인재용을 참여한 시 오장 마쓰이 송가를 쓰기도 했죠. 이런 시입니다.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오히려 기쁜 몸짓하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서정주는 친일시를 많이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뛰어난 재능, 놀라운 필력을 우리나라 청년들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일제를 위해 자신의 붓을 사용한 흔적이 너무 많은 명백한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서정주만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의 길을 걸으며 글과 말로 일본군 위안부, 가미카제 등에 동원되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떠벌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나라를 빼앗긴 백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항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지식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동주입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글과 나의 문자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일제강점기.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을 지니고 일본의 글을 통해 문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대가 이러니 별 도리 없다는 식으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윤동주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처절한 부끄러움을 낱낱이 고백하고 시대의 문제점들을 폭로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또한 자신을 부끄럽게 한 원인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장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실수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 고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부끄럽다고 고백한 윤동주는 역설적으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인물이 된 것이겠죠. 그의 시에는 참회, 반성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실수와 잘못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동주는 부끄러워하라고, 참회하고 반성하라고, 그리하여 달라지라고 답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의 시는 자신의 잘못,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의 벽 앞에서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는
그의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40년대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당시 일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씨 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히라노마 도주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는 자신의 선택을 변명하기보다 통렬하게 부끄러워합니다. 그의 시 별에는 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곁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깨외다. 무덤가에 자기 이름을 썼다 지우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윤동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이름을 썼다가 덮어버리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감추지 않고 고백함으로써 시대적 아픔을 알리고 나눈 것입니다. 창씨와 나 같은 그를 통해 창씨 개명을 독려한 소설가 이광수 같은 반민족 행위자의 행보와는 전혀 다르죠. 윤동주는 거리로 뛰어나가 폭탄을 던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시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그는 몸 대신 말과 글로 싸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서시에 그 시대를 산 한 청춘의 고뇌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문학을 잘 모르기에 문학적 완성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역사적 의미만 놓고 봐도 분명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자신은 온갖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는 다짐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동주의 이런 결연한 의지에는 그의 절친 송몽규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참 특별합니다. 둘은 1917년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시인이 되었습니다. 송몽규가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먼저 등단했는데 얼마 후 그는 작가의 길을 벗어던지고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간 것이죠. 오랜 꿈을 뒤로하고 고행을 자처하는 친구의 용기. 그 모습을 본 윤동주는 놀라고 또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둘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과 민족문화의 소홀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됩니다. 두 사람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2년의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윤동주는 감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죠. 곧이어 송몽규마저 숨을 거둡니다. 윤동주는 1945년 2월, 송몽규는 그해 3월에 사망했는데 그때 둘의 나이 고작 28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시대에는 다 그랬다고 주장하며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윤동주와 송몽규처럼 목숨을 내어 일제에 저항한 수많은 청춘이 있는데 일제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한, 심지어 같은 민족인 한국인들을 전쟁터로 끌고 나가기까지 한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라니요. 이분들 앞에서 그땐 다 그랬다고 말하는 건 결코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당대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 후대에는 지옥적인 결정, 실패한 역사로 남기도 하고 당대의 수많은 비난을 받은 결정이 훌륭한 업적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선조들의 선물이자 현재와 미래를 위해 조언해줄 수 있는 큰 흐름입니다. 선택의 자취가 남아있는 역사 속 장면들을 떠올리면 올바른 선택을 위한 해결책을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택이 쉽지 않을 때 지금 당장보다는 먼 훗날을 떠올려보며 이 선택이 시간이 흘러서도 계속 옳은 결정일지, 상황이 지금과 달라지면 잘못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염치와 부끄러움을 합니다. 이 감정들은 남을 위하는 거창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나조차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지 주위를 살피는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떨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윤동주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은 시인 그 자신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다해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냈을까요? 저는 문득 두렵습니다. 신분 계급이 확실한 시대일지라도 왕으로 태어났어도 찌질하면 평민만도 못하게 살다가 죽고, 평민으로 태어났어도 세상을 위한 큰 꿈을 품고 살면 그렇게 살다 가게 되는 것을 우린 역사 속에서 봅니다. 위대한 인물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뜻을 세운 사람 중에서 나게 되는 것 같네요. 내가 그려보는 나의 모습이 크든 작든 한 번뿐인 인생, 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